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제가 매번 인사는 헬로우라고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헬로우 같지가 않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준비를 더 잘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10월 말에서 11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월말 올 쳐다보니까 또 엄청나게 많은 지표들과 일정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니 해도 중요한 게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월 31일, 11월 1일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목요일 새벽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넘어오는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매월 첫째 주간은 고용 관련한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미국의 10월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구인 이직 보고서가 FOMC 회의 당일 아침에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동부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금요일에 나올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초반에는 유로존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국가들이 소비자 물가지수 잠정치를 매월 월 말 정도에 미리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확정치는 그 다음날, 그 다음 월의 중순쯤에 나오는데 역시 잠정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독일이 월요일날 소비자 물가지 잠정치를 발표하고요. 그해 31일 날에는 유로존 전체, 그리고 주요 국가들,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든지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의 CPI 잠정치가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GDP, 3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도 31일 날 대거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첨부해드린 또는 댓글로 달아드린 저희 주간 일정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도 보시면 애플이 11월 2일 날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거는 일단 유로존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서머타임이 29일을 기점으로 해서 종료가 되고요. 거래 시간이 변경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미국과 캐나다는 11월 5일인데 이건 다음 주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좀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증시 움직임이 썩 좋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보면 주요국 증시들 같은 경우가 52주 고가 대비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11%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중에서 한번 보면 S&P 500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0%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10%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7% 정도 빠진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지금 하위권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큰 그림은 일단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또는 여기서 더 타이트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경기의 둔화 압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의 실적도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이 사이클 상에서 보면 증시는 어떻게 된다? 상방보다는 하방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고금리에서 한번 연결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저희가 위험 자산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리스크 오프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식과 채권 중에 어떤 걸 더 투자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채권을 더 선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채권도 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채권도 주식처럼 나는 매매를 할 거야, 매매를 해서 차익을 얻을 거야 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금리가 높은 상황은 썩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략은 이런 상황인 거죠. 금리가 높을 때 사서 금리가 낮아질 때 팔면 매매로 인한 차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는 그렇지 않아, 만기까지 보유할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금리가 높은 상황은 상당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정도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S&P 50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200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단에 보면 50일과 100일선 간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증시 하방 감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진행을 할 때도 일단은 이 200일선을 이탈하면서 또는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얼마나 빠르게 회복해 주느냐가 그러니까 그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요 제한적인 박스권에서의 등락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더 전개가 될지는 제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증시의 핫한 테마 또는 핫한 키워드는 뭐였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였어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 또는 전기차 이런 테마가 훨씬 더 강세를 보였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게 목요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26일이고 간밤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여기서 좀 갈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연초 이후의 상승률이 전체적으로 빅7 중심으로 시장에선 또는 매그니피션트라고도 얘기하죠. 이 7개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이 56%에서 어제까지 현재 시점으로 기준으로 보면 52%로 둔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연초 이후에 50%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 라고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저희가 S&P 500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기업 7개 기업도 현재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연초 이후에 이 56% 정도 상승을 한 게 지난 8월 달에도 그랬고 지난 9월 달에도 그랬고 저점을 찍고 이렇게 리바운드가 나왔었던 그 지점이 대략 52%였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게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빅7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적으로 S&P 500 기준으로 보면 연초 이후에 대략 11%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고 S&P 500 중에서 이 빅7을 제외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 정도 언더퍼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갭이 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시총이에요. 시가총액의 변화를 연초 이후에 한번 흐름을 살펴본 건데 보시다시피 S&P 500 전체적으로는 3조 3천억 달러 정도가 이게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조 달러인데 3조 3천억 달러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빅7이 3조 8천억 달러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빅7을 제외한 나머지 S&P 500 기업들은 한 5천억 달러가 시가총액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차별화가 큰지 여러분께서 직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빅7 중에서도 각각 이렇게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달러 정도 증가했는데 어떤 기업들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한 내용들이 있죠. 역시 엔비디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I 테마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점을 이 표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이겁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적어도 이 AI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면 그리고 또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었다고 하면 이번 3분기 실적부터 투자자들이 포커스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기대감이 실제로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숫자로 찍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실적과 성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간밤에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같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부분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비교적 강세의 모습을 보였고, 어제 나스닥 지수가 25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 급락한 게 실제 2020년 3월달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당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던 그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일일 낙폭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지난 2분기에 좀 어떻게 나타났었냐면, 상반기까지 어떻게 나타났었냐면, 실제 어닝스콜이라고 하는 건 기업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애널리스트라든지 또는 투자자들에게 실적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Q&A도 하긴 하는데, 작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건 정도, 50건 중반 정도 되겠네요. AI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이게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지난 2분기에는 역대 최고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AI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그대로 녹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6월달 이후에, 그리고 연초 이후에 주가 등락률을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는 AI를 언급한 기업들이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심하실 거는 이거 같아요.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실적으로 확인이 되는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실적 시즌에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또는 AI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S&P 500 전체적으로 지금 어닝스 중간 리뷰를 한번 해보면 25일 기준으로 총 165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완료했습니다. 원래 그 실적 발표 초반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거의 90%까지도 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년 평균 수준이 대략 77% 정도인데 여기에 근접해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제가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는 YOY로 보면 플러스 1.3%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3%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 예상 대비 얼마만큼의 기록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서프라이즈 비율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서프라이즈 비율이 49%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49% 같은 경우는 여기 이때까지 가거든요. 이때가 2019년 2분기예요. 이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그러니까 좀 차별화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익 서프라이즈 비율은 어느 정도 좀 맞춰주고 있다고 하면, 이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은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이에요. 은행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의 대출 이자가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대 마진, NIM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 인디케이터인데,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네, 늘상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입장에서 보면 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엔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어떻게 될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뭐 공급을 더 늘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금리 레벨이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 즉 은행에서 보면 이 대출 기준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엔 이게 어떻게 돼요? 은행들의 수익성이 전체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실적 시즌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은행들의 퍼포먼스가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대형은행과 소형은행들 동반해서 보면 3월 은행위기 이후에 주가가 회복했다가 다시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환경은 좀 터프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월가의 이제 구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스승이
이라고 선생님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경고성 발언들이 최근에 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퍼싱스퀘어 헤지펀드 창업자인 빌 에크먼 같은 경우가 지금 며칠 전에 많은 위험과 경기 둔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고한 문구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한 달 전에 어떤 부분 이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장기채 금리 특히 10년물 금리가 5%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5% 실제 찍었잖아요. 찍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 이제는 이 장기채 매도했던 거 이거 다시 청산했다라는 내용을 이번에 이제 X에 올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리스크가 너무 많다, 위험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이제 그 중에 최근에 발생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근데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는 실제 미국 경제가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에 대비했을 때 상당히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제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채권 왕으로 불렸던 빌 그로스 핀코 전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찍어버립니다. 4분기의 경기 침체라고. 그러면서 지금 2년물, 10년물 또는 2년물, 5년물 간의 장단기 금리 차가 상당히 다양한 이제 장단기 금리 차 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올해 연말에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 거는 실제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를 뺀 거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보면 금리상에서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단기 금리, 이게 이제 장기 금리인 거고 당연히 단기보다는 장기 금리의 금리 수준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전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플러스권으로 바뀌게 될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최근의 움직임은 2년물보다는 10년물에 올라오는 폭이 이렇게 더 크고 2년물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장단기 금차가 최근에 이렇게 빠르게 돌아서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장단기 금차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되는 구간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음영 구간은 뭐냐면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경기 침체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앞에서 빌 그로스라고 하는 분은 리세션 얘기했잖아요. 리세션 얘기하면서 이게 이렇게 이제 올라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연준이 어떻게 한다?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발생했던 시점들을 파란색은 뭐냐면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시점들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항상 리세션 전이든 또는 리세션이 닥치고 나서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뭔가 이게 온다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 연준의 다음 주 FOMC에서 연준의 입장을 한번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고금리 상황을 어떻게든 오랫동안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게 바로 경제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차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시차가 누적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번에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기업들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실제로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이 녹색 선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고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던 거고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쇼크하게 나왔던 건데 기본적으로 고용보고서가 잘 나오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물이 올라가는 것보다
10년물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상당히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50bp 또는 마이너스 한 60bp 이랬던 것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5bp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 피봇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리세션이라고 하는 게 선행이 됐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리세션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노동시장이 빠르게 냉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추세 이하의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3분기 GDP가 5% 넘게 나올 걸로 어제 애틀란타 연은에서 추정을 했고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도 지난주에 4%에서 현재 4.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바꿔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또는 노동시장이 상당히 타이트하다라고 하면 연준이 쉽게 의지를 꺾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다음 주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증시에는 어떻게 보면 센티멘털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환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연준 피봇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현재 3분기 실적 시즌 좀 순항 중이긴 하죠. 진짜 순항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여러 기업들 사이에서 매크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기나 수요 둔화를 언급하면서 기업들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주가에 녹아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1월 F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신중한 접근, 이런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결국엔 그게 피봇이 될 텐데, 피봇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하면 추세 이하의 성장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시장의 완화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걸 하지 않고도 연준이 스무스하게 연착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길은 여러 연준위원들은 그 길은 가는 길의 경로에 있다 또는 넓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경로가 결코 숱하진 않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 넓은 것 같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지표들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건강 꼭 유의해서 잘 챙기시길 바라고, 증시 또는 시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실 텐데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면서 때로는 좀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